네, 챕터 5랑 챕터 6의 T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있는데요. 에스티메이션은 저희 한국말로는 추정이라고 볼 수 있고, 추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특정한 숫자 한 개를 콕 집어서 이것이 모평균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표본의 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표본의 평균을 하나라고 콕 집어서 이것이 모평균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모평균이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의 주위로 조금의 숫자를 더 커버 범위를 넓혀서 인터벌로 측정하는 것이 인터벌 에스티메이트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저희는 즉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이렇게 언바이어스하고 에피션트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샘플이 모평균의 주위에서 콜렉티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dispersed, 즉 이렇게 널리 퍼져서 이렇게 표본들이 수집되게 되면 그 표준 편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평균의 평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이렇게 모평균의 주위에서 표본들이 이렇게 많이 콜렉티드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모평균의 주위에서 콜렉티드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스탠다드 에러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에피션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뢰 구간에 대해서 많이 다뤄볼 텐데요. 이제 신뢰 구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저희는 컨피던스 레벨, 즉 신뢰도가 필요한데요. 신뢰도는 저희가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보통 95%나 99%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신뢰 구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저희가 하나를 측정한 그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오브 에러인데요. 마진 오브 에러의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당황하실 필요 없이 마진 오브 에러는 간단하게 z 점수에다가 이 표본의 표준 편차, 즉 스탠다드 에러를 곱한 값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실제로 구해보면서 그 예시를 볼 텐데요. 신뢰도가 95%라고 가정하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가 3, 그리고 표본의 숫자가 4, 그리고 모평균의 표준 편차가 2라고 가정해봤을 때 저희는 먼저 이것을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표본의 표준 편차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루트 n이 여기선 4니까 4가 되겠고 분의 2를 하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 오브 에러의 식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인 3 빼기 1.96 곱하기 1이 되고, 반대쪽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꿔줘서 3 플러스 1.96이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 구간이 되게 되고요. 이것이 마진 오브 에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게 마진 오브 에러는 이 한쪽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쪽을 전부 합해서 마진 오브 에러라고 하시면 오답이 되시게 됩니다. 네, 위쪽에서는 이제 특정한 점을 찍어서 모평균의 숫자로 나타냈는데요. 이번에는 그 모평균이 저희가 확률로 구할 때의 신뢰 구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이제 용어부터 알아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파이는 모평균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는 확률과 통계에선 이항분포로 이런 확률을 설명할 텐데요. 이항분포는 물론 세계에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항분포에서는 단 두 가지 사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확률을 더하면 1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평균의 확률을 표본을 뽑아서 했을 때 그것을 저희는 p-hat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실존 p-hat이라고 썼지만 이제 보통 이렇게 hat,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p-hat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모평균의 확률에다가 여기 표본의 숫자만큼 나눠주면 그것이 바로 표본의 확률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 PA의 확률과 A가 아닐 확률 1 빼기 파이를 곱해준 후에 그곳에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는 것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평균의 표준 편차고요. 저희가 이제 샘플의 표준 편차는 보통 모평균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을 나눠준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 에러, 즉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런 폼이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굳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모평균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여기다가 루트 n만 나눠준다고 아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랑 똑같이 신뢰도가 95%라고 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Z 함수가 1.96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탠다드 에러는 n분의 0.95 그것이 A일 확률과 A가 아닐 확률 0.05를 곱한 후에 이것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것이 바로 스탠다드 에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똑같이 P에다가 Z점수의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margin of error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 표본의 개수와 표준 편차 그리고 컨피던스 레벨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표본의 개수가 커지게 되면 물론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이 커질수록 점점 그 표본은 모평균을 향해 가까워지니까요. 그리고 이 n의 개수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인터벌의 간격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컨피던스 레벨, 이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아시겠지만 이 인터벌의 간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가 95%의 간격이라면 99%일 때는 이만큼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은 에러 프로바빌리티인데요.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알파로 표현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전체에서 이 신뢰 구간을 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신뢰 구간에 이렇게 신뢰 구간은 이 정규 분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양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이 아닌 구간들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두 구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반반으로 나눈 이것과 이것이 바로 에러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0.5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의 절반인 0.02와 0.025 이것을 각각의 꼬리 쪽에 이제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엔 샘플 사이즈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이제 margin of error와
probability가 주어질 겁니다. 그 margin of error가 0.04라고 알 수 있고 이 probability는 0.95라고 볼 수 있는데요. probability가 95%이기 때문에 Z 점수는 자연스럽게 1.96이라고 주어질 거고요. 그래서 margin of error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Z 점수에 이 스탠다드 에러를 곱한 값이고요. 이것을 이제 계산을 0.04를 나눠주고 루트 n을 각각의 항에 곱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 여기에다가 0.04분의 루트 n 그리고 여기도 0.04분의 루트 n을 곱해주면 이렇게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루트가 있으면 계산이 불편하기 때문에 각각의 항에 모두 제곱을 해줍니다. 네, 제곱을 해주면 이러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조금 더 쉬운 값으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굳이 이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margin of error를 나타내는 Z점수 곱하기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식을 통해서 이렇게 루트를 없애주시고 계산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샘플 사이즈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T 디스트리뷰션인데요. T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정규 분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두껍고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T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적은 수의 표본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Z-스코어 대신 T-스코어를 이용하는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것은 이제 정규 분포와 더 비슷하게 되는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n이 커질수록 더 두껍고 넓은 것의 반대인 좁고 얇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 디스트리뷰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degree of freedom, 자유도인데요. 자유도는 단순히 그냥 표본위에서 1이라는 숫자를 빼주면 됩니다. 이 자유도가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유도가 n-1이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T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DF가 물론 DF가 n-1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이 커지면 이제 자유도가 커지고 자유도가 커지기 때문에 더 높고 좁고 얇은 슬림한 모양을 띠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T 디스트리뷰션에서 아마 문제가 나온다면 이 T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표본이 29개고 신뢰도가 95% 그리고 자유도가 당연히 29에서 마이너스 1을 한 28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는 이제 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가 저희 28이라고 보았죠. 자유도 28로 와서 신뢰도가 95%일 때 이것을 보시면 2.048이라고 알 수 있고요. 저희는 이 2.048이 T-스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보시면 이제 T-스코어 2.048이 T0.025고요. 이 T0.025라는 것은 이곳이 이제 T0.025인데요. 이 점의 꼬리 방향으로 0.025라는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유도가 n-1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이 표에서 0.0 t, 이 표에서 이제 t 스코어를 찾는 방법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t 스코어가 꼬리 방향으로 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만 아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추정을 하는 이제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은 말 그대로 maximum likelihood에 기반한 그런 그 추정 방법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표본을 관측하면서 나타난 제일 많은 표본, 이 0.37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0.37이 제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스텝입니다. 뭐 신발끈이라는 뜻인데, 이제 한국말로 편하게 보시면 무작위 복원 이물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작위와 이 복원이란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영어 설명은 다 복잡하니까 제쳐두고,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이제 구슬 주머니에서 하나를 뽑은 다음에 다시 넣고 다시 뽑고 또 넣고 다시 뽑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